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심장이 쫄깃해지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편견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엘리트 요원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수수께끼 같은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충격적인 진실에 놀라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민혁과 함께 진실을 찾아 떠나는 위험한 여행,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대합실 오후 6시 37분 퇴근 시간의 물결이 지하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저녁 풍경.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국정원 북한팀 소속 차민혁 과장. 그는 플랫폼 모서리에 서서 차갑고 예리한 시선으로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다. 10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과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수석 졸업이라는 화려한 스펙.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분석 능력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그를 국정원 최연소 과장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다. 타겟 확인. 그의 무전기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팀원의 목소리였다. 차민혁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고정되었다. 지하철 2호선에서 내린 승객들 사이로 한 여성이 느린 걸음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낡은 등산복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네 할머니 그 자체였다. 하지만 차민혁의 눈에는 달랐다. 이화순, 가명일 가능성 99% 평양 출신으로 추정되는 60세 여성. 지난 3개월간 서울 곳곳에서 포착된 북한 공작원 의혹 인물. 그녀가 나타나는 곳마다 군사 기밀과 관련된 미세한 정보 유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차민혁은 속으로 냉소했다. 저런 할머니 흉내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전 팀원 위치 확인. 작전 개시. 그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지자 강남역 대합실 곳곳에 숨어있던 국정원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완벽한 포위망 3개월간. 공들여 준비한 체포 작전의 순간이었다. 이화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천히 4번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마트에서 산 듯한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대파 한 단이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차민혁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위장이라고 확신했다. 북한의 치밀한 연출.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이미 간파당했다. 이제 남은 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그녀를 체포하는 것뿐이었다. 타겟이 4번 출구로 이동 중. 2분 후 지상 진입 예상. 팀원의 보고가 이어졌다. 차민혁은 시계를 확인했다. 18시 39분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이화순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차민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차민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수십 년간 갈고 닦인 냉철함과 그리고 의외의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연민이었다. 마치 어리석은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안타까운 시선. 그것은 차민혁이 예상했던 공작원의 눈빛이 아니었다. 이화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다시 4번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여전히 느리고 자연스러운 걸음이었다. 차민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 모든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분석과 정보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 작전 계속 진행. 지상에서 체포한다. 18시 41분. 이화순이 지상으로 올라갔다. 차민혁과 그의 팀이 뒤를 따랐다. 하지만 지상에 올라온 순간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거리였다. 이화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타겟 실종, 모든 출구 봉쇄, 혼란스러운 무전 소리가 터져 나왔다. 차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완벽했던 포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미확인이었다. 여보세요? 차민혁 과장님이시죠? 늙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이화순이었다. 당신은 저를 찾고 계셨죠? 3개월 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차민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저를 잡으려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과장님의 그 오만함과 편견이 발목을 잡을 거예요. 당신 정체가 뭐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화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뚝, 뚝, 뚝. 전화가 끊어졌다. 차민혁은 스마트폰을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완벽했던 그의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그의 모든 신념과 편견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화순이라는 여성이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국정원 본부 지하 3층, 북한팀 회의실. 차민혁은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든 태블릿 PC에는 작전 실패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열려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문고리를 잡았다. 들어와라.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 북한팀. 팀장 황성민 부국장이었다. 차민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고위 간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차민혁 과장, 앉아라. 황 부국장의 지시에 차민혁은 회의 테이블 한쪽 끝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맞은편에는 작전기획실장 김철수 국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3개월간 준비한 봄꽃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들었는데. 황 부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차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켰다. 네, 그렇습니다. 타겟인 이화순을 체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지? 자네의 보고서에 따르면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했다고 했는데. 김 국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차민혁은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타겟이 예상보다 훨씬 교묘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교묘하다고? 황 부국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60대 할머니 한 명을 놓쳤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우리 최정예 팀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다. 차민혁은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다시 입을 열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화수는 단순한 북한 공작원이 아닙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잠깐. 김 국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차 과장, 혹시 자네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닌가? 그냥 평범한 할머니를 북한 공작원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은? 차민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자존심에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3개월간의 수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화순이라는 인물 주변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패턴? 황 부국장이 코웃음을 쳤다. 자네 혹시 과로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닌가? 최근 들어 북한 관련 정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차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부국장님,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가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게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전화? 김 국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내용이 뭐였나? 차민혁은 잠시 주저했다. 이화순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기가 조심스러웠다. 제 오만함과 편견이 발목을 잡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간부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차 과장, 황 부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혹시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했나? 아니요.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목격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김 국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 과장,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나?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 증거는 있습니다. 차민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CCTV 영상, 통신 기록, 행동 패턴 분석 자료.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그녀가 북한 공작원임을 증명합니다. 황 부국장은 차민혁을 한동안 지켜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다. 그럼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자네가 말하는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놓아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만약 자네의 추정이 틀렸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네의 착각이었다면, 그땐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차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확신이 가득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차민혁이 회의실을 나서려 할 때 황 부국장이 그를 불렀다. 차 과장. 네. 가끔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될 때가 있다. 조심해라. 차민혁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고개만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차민혁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이화수는 분명히 북한 공작원이고 그는 그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실은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확신이 클수록 진실로부터는 더욱 멀어져 간다는 것을. 같은 날 밤 11시 30분 국정원 본부 지하 5층 자료보관실. 차민혁은 야근을 핑계로 건물에 남아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지 오래 텅 빈 복도를 걸으며 그는 보안카드를 확인했다. 자신의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기밀 파일들이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박 과장님. 긴급한 일이 생겨서. 그는 야간 근무 중인 정보관리과 박영수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과장은 차민혁의 대학 선배였고 술자리에서 몇 번 호의를 베풀어준 사이였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이화순 관련 파일 좀 더 자세히 열람해야 해서요. 상부에서 일주일 안에 재검토하라고 해서. 아, 그건 들었어. 힘들겠네. 잠깐만, 임시 권한 열어줄게. 20분 후 차민혁은 자료보관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이화순과 관련된 모든 파일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이화순 가명 추정 마이너스 감시 대상 1-NK-2024.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난 3개월간 수집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었다. CCTV 영상,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민혁은 하나하나 꼼꼼히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분명히 패턴이 있어. 그가 중얼거리며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화순이 특정 장소들을 방문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규칙적이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을지로 3가의 한 찻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남대문 시장의 약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강북구의 한 도서관. 이건 너무 뻔한데? 차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진짜 북한 공작원이라면 이렇게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들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것도 위장의 일부일 거야. 평범해 보이려고 일부러. 그는 계속해서 자료를 뒤졌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이화순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 중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매달 둘째 주 금요일마다 종로구의 한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기록이 있었다. 구매한 책들은 모두 정치, 경제,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 서적들이었다. 이거다. 차민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서점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다. 분명히 접촉책과의 만남이야. 책을 구매하는 것은 신호이고 그는 흥분한 마음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다. 이화순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 투명했다. 마치 일부러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처럼. 새벽 4시 차민혁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이화순의 과거 기록이었다. 본명 이화순, 출생 1963년 5월 12일, 출생지 부산광역시. 차민혁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북한 출신이 아니라 부산 출신이라고? 그는 급하게 세부 기록을 확인했다. 가족관계 붙인 이종철, 한국 전쟁 중, 전사, 모친 박영자, 형 이화석 재미교포, 남편 정만숙, 2019년 병사, 자녀 없음. 학력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 30년간 부산 지역 사회복지사로 근무, 2020년 은퇴 후 서울 거주. 차민혁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일반인의 것이었다. 너무나 평범한 할머니의 인생이었다. 이런 식으로 신분을 세탁했을 수도 있어. 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그때 자료 보관실의 문이 열렸다. 야간 경비원이 고개를 내밀었다. 차 과장님? 아직도 계셨네요. 새벽 4시 넘었는데. 아,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경비원이 나간 후 차민혁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제 강남역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이화수는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내가 놓친 게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녀는 그냥 장을 보러 나온 동네 할머니였다. 손에 든 대파, 느린 걸음걸이, 때때로 허리를 두드리는 모습까지. 차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피로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일까? 아니면 안 돼.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다독였다. 3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믿어야 했다. 그의 분석 능력을 믿어야 했다.
새벽 5시 차민혁은 모든 파일을 정리하고 자료 보관실을 나왔다. 그의 손에는 새로 작성한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 보고서의 결론은 여전히 동일했다. 이화수는 북한 공작원이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직접 미행하자. 분명히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틀렸다면? 차민혁은 그 목소리를 억지로 묻어버렸다. 그는 틀릴 수 없었다. 틀려서는 안 되었다. 이틀 후, 오후 2시, 을지로 삼가다온 찻집. 차민혁은 찻집 건너편 카페에서 이화순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예상대로 화요일 오후 2시에 나타났다. 평소와 같은 낡은 등산복 차림에 천천히 찻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역시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어. 차민혁은 고성능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찻집 내부를 촬영했다. 이화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30분이 지났다. 이화수는 혼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행동이 없었다. 접촉책이 오지 않았나? 차민혁이 의아해하던 순간 이화순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차민혁은 즉시 지금 장비를 작동시켰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통화는 5분 정도 지속되었다. 이화순은 통화를 마치고 차값을 계산한 뒤 찻집을 나왔다. 차민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이화순의 행선지는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강북구로 향했다. 토요일에 가는 도서관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이었다. 계획이 바뀐 건가? 30분 후 이화순은 강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내렸다. 차민혁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가 멈춘 곳은 강북 노인복지관이었다. 노인복지관? 차민혁은 당황했다. 이것은 그의 분석에 없던 장소였다. 이화수는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고 차민혁은 망설이다가 몰래 뒤따라 들어갔다. 복지관 내부는 노인들로 가득했다. 어떤 이들은 바둑을 두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운동을 하고 있었다. 평범한 노인복지관의 모습이었다. 이화수는 복지관 직원과 인사를 나누며 2층으로 올라갔다. 차민혁은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2층에는 치매 어르신 돌봄 교실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이화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차민혁은 복도 구석에 숨어 교실 안을 엿봤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화수는 치매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함께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김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어제보다 훨씬 또렷하세요. 화순아, 고맙다. 내가 오면 마음이 편해져. 치매 어르신이 이화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차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이건 뭐지? 그때 복지관 직원이 차민혁을 발견했다. 어머, 혹시 새로 오신 자원봉사자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차민혁은 당황하며 거짓말을 했다. 직원은 반갑게 웃으며 그를 안내했다. 그럼 이화순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시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5년째 매주 화요일마다 봉사를 와주시거든요. 5년째요? 네,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부터 꾸준히 오고 계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차민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5년째 자원봉사? 그럼 북한 공작 활동이 아니라 진짜 봉사활동이었단 말인가? 실수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민혁은 급하게 복지관을 빠져나왔다. 그의 숨이 거칠어졌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차민혁은 사무실에서 다시 자료를 분석했다.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다. 만약 이화순이 정말 평범한 할머니라면 을지로 찻집 단골 찻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남대문 시장 약초상 나이든 사람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한약재 구매 강북구 도서관 독서를 즐기는 지적인 취미 종로구 서점 정치, 사회에 관심이 많은 지식인의 독서,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의심스러웠던 모든 행동들이 평범한 노인의 일상으로 재해석되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차민혁은 머리를 감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미확인이었다. 차민혁 과장님. 이화순의 목소리였다. 차민혁은 몸이 굳어졌다. 오늘 복지관에서 봤어요. 왜 저를 따라다니세요? 그게 저는 과장님,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화순의 목소리에 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이었다. 제 정체를 알고 싶으시면 내일 오후 3시에 한강공원 반포대교 밑으로 오세요. 혼자서요. 당신은 도대체 내일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도요. 전화가 끊어졌다. 차민혁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확신에 첫 번째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과연 이화수는 누구일까?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쫓고 있었던 걸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하지만 차민혁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진실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 차민혁은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혹시 함정일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용 발신기와 소형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제와는 달랐다. 확신에 찬 수사관이 아닌 진실이 두려운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오후 3시 정각 이화순이 나타났다. 그녀는 어제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평소의 낡은 등산복 대신 단정한 남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랐다. 더 이상 지팡이를 짚지 않았고 허리를 구부리지도 않았다. 과장님 와주셨네요. 이화순이 차민혁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도 어제와 달랐다. 더 또렷하고 단호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차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화수는 잠시 한강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이화순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차민혁에게 건넸다. 차민혁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국가정보원 분석관 이화순. 국정원 분석관? 네. 저는 북한팀 선임 분석관입니다. 과장님보다 2계급 위에요. 차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화순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저는 30년간 국정원에서 일했습니다. 북한 정치체제 분석이 제 전문 분야고요. 5년 전 공식적으로는 명예퇴직했지만 실제로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특수임무요? 국정원 내부의 정보 유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 관련 기밀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었거든요. 이화수는 벤치에 앉으며 차민혁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차민혁은 기계적으로 그녀 옆에 앉았다. 그런데 왜 저를? 처음에는 과장님을 의심했어요. 유출 시점과 과장님의 접근 기록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차민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3개월간 과장님을 관찰한 결과 과장님은 범인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럼 왜 계속 저를? 반대로 과장님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화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과장님의 분석 보고서들을 봤어요.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다. 과장님에게는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나이 든 여성, 특히 평범해 보이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요. 차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과장님은 제가 60대 할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과소평가했어요. 북한 공작원이라면 더 젊고 더 세련되고 더 남성적일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편견 때문에 과장님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쳤어요. 이화수는 휴대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국정원 내부의 한 사무실 사진이었다. 진짜 정보 유출범은 따로 있었어요. 과장님이 저에게 집중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기밀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차민혁이 잘 아는 얼굴이 있었다. 정보관리과의 박영수 과장이었다. 박 과장님이요? 네. 박 과장이 3년간 북한에 기밀을 넘겨왔어요. 과장님이 어젯밤 자료를 열람할 때 도움을 준 바로 그 사람이요. 차민혁은 머리를 감쌌다.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과장님은 훌륭한 분석가예요. 하지만 편견이 판단을 흐렸어요. 그리고 그 편견을 극복하기보다는 더 깊이 빠져들었죠. 이화수는 차민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과장님,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지 아세요? 분석력? 아니면 직감? 열린 마음이에요. 자신의 편견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게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분석력도 소용없어요. 차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지난 3개월간의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바보였네요. 바보가 아니라 인간이었어요.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죠. 이화수는 일어서며 말했다. 박 과장 체포 작전은 내일 새벽에 있을 예정이에요. 과장님도 참여하시겠어요? 진짜 범인을 잡는 일에. 차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네. 꼭 참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새벽 5시 국정원 본부에서 만나요. 이화순이 떠나려 하자 차민혁이 그녀를 불렀다. 선배님. 이화순이 돌아봤다. 차민혁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화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저도 과장님 나이대는 비슷했거든요. 그녀가 사라진 후 차민혁은 한동안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오만함과 편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다. 진정한 수사관, 진정한 분석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가. 차민혁의 진짜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국정원 본부 지하 작전실. 차민혁이 작전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요원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이화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다. 차민혁 과장님이시죠? 저는 대공수사팀 김태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화순 선배님은? 이 분석관님은 별도의 임무가 있으십니다.
오늘 작전은 저희가 주도하고 과장님은 보조 역할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차민혁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김 팀장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박영수 과장은 현재 자택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출근 예정이고 평소 패턴으로 보면 6시 30분경 집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크린에는 박 과장의 아파트 단지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1팀은 아파트 후문, 2팀은 정문을 담당합니다. 3팀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봉쇄하고요. 차 과장님은 저와 함께 아파트 내부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저항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차민혁이 질문했다. 김 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박 과장은 문관 출신이고 특별한 무력 훈련을 받은 기록도 없습니다. 저항보다는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 5시 30분 작전팀들이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다. 차민혁은 김 팀장과 함께 박 과장의 아파트 동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팀장이 말했다. 과장님,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덕분에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3개월 동안 엉뚱한 사람을 의심했으니까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진실을 찾아낸 거죠. 하지만 차민혁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박 과장의 범행이 더 오래 지속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5층 박영수 과장의 집 앞. 김 팀장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인터폰으로 박 과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대공수사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순간적으로 집안이 조용해졌다. 10초, 20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박영수 과장님, 문 열어주십시오.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집안에서 급작스러운 소음이 들렸다. 뭔가를 급하게 정리하는 소리였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휴대폰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차민혁에게 말했다. 문을 따겠습니다. 준비하세요. 특수도구로 문을 연 순간 집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 과장이 서류를 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박영수 과장, 손 들고 나오세요. 김 팀장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박 과장은 계속해서 서류를 태우고 있었다. 차민혁과 김 팀장이 거실로 들어서자 박 과장이 다급하게 돌아봤다. 차민혁? 너가 왜 여기에? 박 과장의 얼굴에는 당황과 배신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다. 차민혁은 가슴이 아팠다. 그와 술을 마시며 나눴던 대화들, 어젯밤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친근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과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긴 뭐가 왜야? 너 때문에 들킨 거잖아. 박 과장이 갑자기 화를 냈다. 너가 이화순한테 집착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왜 하필 그 할머니를. 그만하세요. 차민혁이 소리쳤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나라를 배신한 게 잘못이에요.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박 과장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다. 20년 넘게 야근하고 휴일도 없이 일했는데 진급은 뒷전이고 월급은 겨우 먹고 살 정도고. 그런데 너 같은 애들은 학벌 좋다고 금방 과장 되고. 차민혁은 할 말을 잃었다. 박 과장의 분노와 좌절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박 과장이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태우다 만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김 팀장이 박 과장을 체포하는 동안 차민혁은 창문 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체포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차민혁에게는 전혀 승리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함만이 남았다. 박영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 그리고 자신의 편견과 실수가 이 모든 상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자책감. 과장님, 김 팀장이 그를 불렀다. 이제 돌아가시죠. 보고서 작성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차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파트를 나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박 과장이 갑자기 간첩으로 밝혀진 것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차민혁은 생각했다.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아픈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정원 본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차민혁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사관이 되는 길은 이제부터입니다. 이화순. 차민혁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길고 어려운 하루였지만 그는 분명히 성장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배웠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수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의심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6개월 후 국정원 신설 특수분석팀 사무실. 팀장님, 타겟이 움직입니다. 젊은 요원이 차민혁에게 보고했다. 차민혁은 이제 특수분석팀의 팀장이 되어 있었다. 박영수 사건 이후 그의 분석 능력과 성찰적 자세를 높이 산 상부에서 새로운 팀을 맡겼던 것이다. 김요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다른 가능성은 없나?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민혁의 말투는 6개월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독단적이거나 오만하지 않았다. 항상 다른 관점을 묻고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팀장님, 문이 열리며 이화순이 들어왔다. 그녀는 현재 특수분석팀의 수석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고문님, 어서 오세요. 오늘 작전 준비는 어때요? 완벽합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차민혁이 대형 스크린의 정보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인물관계도와 동선 분석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번 표적인 고스트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3년간 추적했지만 단 한 번도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건 아닐까요? 이화수는 차민혁의 신중한 태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자세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단서가 있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새로운 정보를 보여주었다. 고스트가 사용하는 암호 체계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가 북한 출신이 아니라 국내 조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화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고스트는 우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아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옆에서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팀원들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다. 내부의 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다. 팀장님, 박소영 요원이 손을 들었다. 그녀는 차민혁이 직접 발탁한 신임 요원으로 뛰어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밤 작전에서 제가 미끼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위험해. 차민혁이 즉시 반대했다. 아니에요. 제가 가장 적합한 조건이에요. 고스트는 분명히 신임 요원의 정보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박 요원 말이 맞습니다. 이화순이 동의했다. 하지만 완벽한 백업 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실제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차민혁은 잠시 고민했다.
예전에 그라면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팀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죠. 모두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시간 동안의 치열한 토론 끝에 작전 계획이 확정되었다. 박소영 요원이 미끼가 되고 나머지 팀원들이 다각도로 지원하는 구조였다. 그럼 오늘 밤 10시 홍대 클럽가에서 작전을 시작합니다. 모두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세요. 오후 9시 30분 홍대 클럽가. 차민혁은 이어폰을 통해 팀원들과 소통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박소영 요원은 계획대로 타겟 클럽에 들어가 있었고 다른 팀원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팀장님, 수상한 인물 포착. 김 요원의 보고가 들어왔다. 30대 남성, 검은색 재킷. 박 요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확인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 30분이 지났다. 수상한 남성은 박소영에게 접근했고 대화를 시작했다. 팀장님, 타겟이 박 요원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좋아. 하지만 아직 기다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때 이화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녀가 조심해. 뭔가 이상해. 어떤 게요? 타겟의 행동이 너무 뻔해. 마치 일부러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 차민혁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6개월 전 자신이 이화순을 추적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혹시 우리가 함정해. 바로 그때 클럽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박 요원이 실종됐습니다. 뭐라고? 차민혁과 팀원들이 급하게 클럽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박소영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수상한 남성도 사라진 상태였다. 어떻게 된 거야? 화장실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차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작전이 실패했다. 즉시 주변을 수색해 CCTV도 확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던 중 차민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미확인이었다. 팀장님 맞죠?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고스트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예쁜 후배님이 있네요. 차민혁의 온몸에 피가 역류했다. 박소영에게 손대지 마. 걱정 마세요. 저는 사람을 해치는 취미는 없어요. 다만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 1시간 후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로 오세요. 혼자서요. 그럼 후배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차민혁은 손을 떨며 이화순을 바라봤다. 고문님, 가야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한 백업이 있을 거예요. 이화순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정을 파는 차례예요. 1시간 후 한강공원. 차민혁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고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 옆에는 의자에 묶여있는 박소영이 있었다. 팀장님, 소영아,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고스트가 웃으며 말했다. 감동적인 재회네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뭘 원하는 거냐? 간단해요. 차 팀장, 당신이 저희 편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당신은 뛰어난 분석가예요. 하지만 조직에서는 여전히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죠? 박영수 사건 때문에 말이에요. 고스트의 말에 차민혁은 움찔했다. 저희와 함께하면 당신의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무대에서. 됐어. 차민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나라, 내 동료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정말 아쉽군요. 고스트가 총을 꺼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걸 끝내야겠네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탕, 탕, 총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고스트였다. 그의 뒤편 어둠 속에서 이화순이 나타났다. 늦어서 미안해요. 고문님, 차민혁이 급하게 박소영을 풀어주며 말했다. 어떻게 여기에? 당신이 6개월 전보다 훨씬 성장했지만 아직도 혼자 해결하려는 버릇이 있어요. 이화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진짜 팀워크라는 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당신 혼자서만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요. 차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았다. 팀장님, 박소영이 그를 불렀다. 저희가 진짜 팀이 된 것 같아요. 차민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이제 그에게는 진짜 팀이 있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이. 며칠 후 특수분석팀 사무실에는 새로운 임무 브리핑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 목표는 실버폭스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인물입니다. 차민혁이 팀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요. 서로를 믿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함께 진실을 찾아갈 거예요. 팀원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네. 이화수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차민혁은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국정원 특수분석팀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편견을 버리고 성장한 리더와 그를 믿고 따르는 팀원들의 완벽한 조화로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위험하고 복잡한 임무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진정한 팀이 된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차민혁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편견의 위험성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차민혁은 60대 여성은 위험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3개월 동안 헛된 추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그의 편견이었죠.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성별,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차민혁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멘토인 이화순으로부터 배우며 결국 훌륭한 팀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겸손해지며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신뢰와 팀워크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팀이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협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차민혁 같은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